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TV 오늘은 이 네이버의 사주와 부동산이라고 강남 쪽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는 부동산 카페 운영자 추선님을 모시고 부동산 TV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일부러 스튜디오에서 추선님 만나는데요. 추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추선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이윤상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하세요? 보통 추선이라고 부르니까요. 추선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추선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선이라는 닉네임이 뜻이 닉네임? 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연세가 좀 있으니까. 닉네임이죠. 정확하게 닉네임. 닉네임 뜻이 뭐예요? 추는 가을 추고요. 선은 신선선자입니다. 그래서 신선도 왜 여름 같은 경우는 활짝 피었다라고 하면은 가을은 어떤 화려한 계절을 마감하고 숙고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신선 중에서도 좀 숙고하는 신선, 과거를 돌아보는 신선,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지은 거예요. 되게 멋있다. 근데 저는 가을에 말도 살찐다 그래서 살찐 신선 그런 뜻 아닌가 했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추선이라 그러면은 왜 그 여포에 초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로 아시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긴 있어요.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나 봐요. 초선은 이쁘고 추선은 안 이쁜가? 지금 불러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이유는 이번에 또 이 좋은 글을 쓰셔서 책을 하나 내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출연시켜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죠.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서 쭉 다 읽어봤죠. 근데 참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이게 보면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받는 모양새가 완연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또 사실 근래 3월달 지나고 나서의 흐름은 또 반등이다, 바닥 찍었다 이런 얘기도 오가고 굉장히 좀 해석하기 힘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책을 내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지난 시장에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시장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역전세난인데요. 실제로 역전세난은 수요와 공급이 엎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거든요.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공급 과잉의 시장을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서 언론과 전문가들이 끌어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역전세난이 매매가를 끌어내리면서 침몰을 전제로 한 상승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공급 과잉이었는데 공급 부족으로 끌고 온 시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무책임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 끌려가지 말고 밑에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아는 부분을 기술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자신만의 시각으로 시장을 보려면 아무래도 좀 기본적인 지식들도 필요하고 또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음 시장을 준비를 하는 것도 훨씬 더 나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책에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책 쓰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만족할 만큼 나왔어요? 책이? 만족은 없을 것 같고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책의 내용을 거의 90%는 1년 전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고요. 이제 올해 책을 내면서 실제로 수정한 내용은 각종 지표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1년 길어졌으니까. 길어지니까 지표들이 바뀌어서 올해 지표들만 약간 바꿔놨는데, 그만큼 지금 와서 보면 제가 1년 전에 써놨지만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쓴 내용을 1년 뒤에 냈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점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2018년도에 상승장에 내놓기에는 어떤 제시한 내용들이랑 약간 핀트가 안 맞았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들이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전문가에서 시장을 억지로 끌고 간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아까 역전세난 공급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공급은 우리나라 선분양제다 보니까 3, 4년 전, 2, 3년 전에 공급이 돼서 앞으로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전에 유추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물량이 서울에 입주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렇게 끌고 온 거죠. 특히 대표님은 강남 쪽에서 주로 일을 해오셨고 강남 쪽 특히 강남의 진짜 인기단지 비싼 쪽의 재건축 중심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 재건축들이 안 가던 데들이 다시 막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메이드되는 모습들,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분양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 개 보면서 강남에 이렇게 공급이 동시에 많이 된 적은 없었다. 좀 그런 공포감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보셨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죠. 강남뿐만 아니죠. 사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장이 보통 우리가 10년 주기설을 얘기하는데 막연하게 그게 1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년 내지 4년 호황을 겪게 되면 건설사들에서 당연히 이제 공급을 많이 준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급도 오버슈팅을 하게 되고 다시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가면 또 공급을 안 하니까 다시 또 상승하게 되고 뭐 이런 주기들이 반복되는 게 보통 뭐 10년 주기설이 기본이 되는 거죠. 방송 첫머리에 너무 깊이 많이 쑥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힘 좀 빼고 책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얘기들 해보도록 할게요. 책 첫머리에 보면 사실 저는 이 책 받아 들고서 처음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냐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책이지만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인물에 대한 얘기, 성격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웃으시는 걸 보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사주화 부동산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현금 보유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뭐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저는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그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와 세계의 경제가 따로 놀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상당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것을 상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등으로 보고 있어요. 반등이라는 의미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의 어떤 전조들이 나타나면서 큰 정점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 끝에 나타나는 뭐 데드캣이라고는 할 수 없고 상승장 끝에 나타나는 마지막 꼬리치면서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까 투자할 사람들 들어와라. 그렇죠. 그거 꼬시는 거죠. 홀리는 그런 그래서 반등, 저는 반등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 시점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등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실 상대방을 홀리려면 상승처럼 보여줘야 상대방들이 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금 미국의 상승을 올해 초에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최근 2018년이나 올해 들어와서는 적어도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무지무지하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동들 내지는 돌발 행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자신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세계 경제가 워낙 꼬이고 얽혀 있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은 반등이고 이후에 좋아질 거다라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 거고, 네네네. 지금 어떤 그 중심에 어떻게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제나 시장의 방향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한 가운데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일단 세계 얘기는 그렇고요. 네. 이제 뭐 세계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고. 제가 사실은 심교원 교수님이랑 얼마 전에 다른 데에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님도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경제 방향, 거시경제 방향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또 결국은 큰 방향을 어떻게 이끌 건지에 대한 그 흐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거시경제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충분히 동의해요. 네. 거시경제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작게 보면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어떤 끌어온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보면은 거시경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국내 얘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이 부동산 투자하기. 근데 뭐 지금 이건 질문 하나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 되게 이제 흥미로운 어떤 그 그래프를 책에서 봤어요. 네네. 추세선, 변곡점, 그리고 다시 추세선 이래서 추세가 이어지는 때는 이제 사실 뭐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변곡점 즈음에서부터는 진짜 이 통찰력이 필요한 구간이고 그러니까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오르던 게 떨어지던 게 올라가던가 이제 그런 시점이고 추세선은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 시점들, 기간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은 당연히 변곡점 즈음이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거는 꼭 변곡점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적어도 변곡점임을 의심해야 하는 구간으로 보는 거죠. 통찰력이 하긴 이 변곡점인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통찰력을 가지고 여기가 추세선 과정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변곡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가를 조금 생각해 잘 봐야 된다는 얘기이신 것 같네요. 네, 그 변곡점을 의심해야 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추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난 40년간 사실 부동산 시장은 상승만 했죠. 그래서 IMF나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시점은 어떻게 보면 어떤 매수에 아주 절호의 찬스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장기 우상향,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야. 서울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야. 이런 주장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이번 조정장 꺾고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서 하나의 신앙처럼 된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걸 제시하시려는 건가요? 뭐 제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기본적으로 물가가 화폐 가치가 적어지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지난 40년간의 상승과는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가장 큰 이유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찰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요. 일단 생산 인구가 정확하게 정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에서도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나 IMF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지만 외부적인 충격이 없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작년이죠.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전세 가격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제는 통찰을 발휘해서 지금 의심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지금 뭐 통찰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남들 뭐라고 하나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보고 저도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결국 저는 이제 제가 내세우는 지표 중에 하나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이 조회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지표죠. 그게 이제 매수자들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거든요. 이 지난주까지는 좀 조용했는데,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조용했는데 이게 200만 뷰 밑으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200만 뷰 이상으로
탁 치고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 또 이번 주에 좋은 분양이 많아서 잠깐 반등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저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이 주사님께서는 네네. 통찰력을 발휘하셔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역전세난이 그 의미하는 바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는요, 2년 후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그 물건을 살까요, 안 살까요? 2년 후에 매물 오르면 매물을 전 살 것 같은데. 당연히 사죠. 예. 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2년 후에 오른다 그래도 미리 잡아놓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건 미친 거죠. 그렇죠. 2년 뒤에 이 집은 너무 좋을 거니까 내가 계속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 없죠. 주인이 그때 계약 연장 안 해주면 그렇죠. 못 사는 건데. 네. 예. 그 말인즉 그 전세가 의미하는 바는요, 네. 현실에서 수요와 공급이 물량 박치기를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가장 시장 논리에 충실한. 그렇죠. 예, 예. 매매는 가수요나 가공급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전세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만나는 점들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네네. 그런데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전세 가격이 내리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전세 가격이 내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급이 많거나 네. 두 번째는 수요가 줄었거나. 네. 그런데 정확하게 2018년 상반기의 입주 물량은 예. 약 1만 세대밖에 안 됐어요. 1만 세대.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공급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서울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2018년 12월 이후에 몰려 있는 거지 2018년 상반기에는 공급이 많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2월부터 6월까지 전세 가격이 왜 내렸지라는 고민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렇다면 결국은 공급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한 가지 답은 뭐냐면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주택을 소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임대로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2018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나타났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2018년 2월에서 6월까지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실 저도 과거에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수요 감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 결국은 이것은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고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수가 매년 한 1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3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3천 세대가 멸실되는 효과가 필요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반론을 네네. 제가 얼핏 네네네. 들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예, 제가 이게 삼토시님하고 얘기할 때 네네.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근래 올해 지금 서울 인구 유입이 늘었잖아요. 늘었죠. 예. 최근에. 네. 뭐 때문에 늘었어요? 헬리오시티 입주하면서 늘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입주 물량 기사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삼토시님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이게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이 사실 작년 말부터 많은데 네. 수도권은 택지 공급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 동탄이라든가 아니면 다산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들이 많아서 그런 지역의 입주 물량들이 그러니까 그 수도권은 사실 올해 말 정도 가면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좀 더 앞서 공급됐던 그 물량들 결국 누가 채워주냐? 수도권의 다산 신도시에 동탄에 분양받은 사람이 서울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임대 가격 저렴하고 하니까 서울 안에서 빠져나가면서 서울의 수요가 일부 감소한 것 아니겠느냐? 이제 네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예.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그건 뭐 시장을 보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수요의 감소가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요. 네네. 작년 말부터는 공급이 본격적으로 서울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급이 영향을 미친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가 한꺼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네. 이제 사실 뭐 다 이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인들을 하나하나 추정해보자는 측면에서 일단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과정을 거쳐서 어쨌거나 공급들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9.13 대책이 나오고 지금까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당분간 이 다주택자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이번 시즌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아까 질문하셨던 사실 대세 고점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 고민을 너무 땡겨서 할 이유는 없고요. 대세 고점이 아니니까. 그거는 더 봐야 되는 거고. 더 아직 근데 뭐 지금부터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고 이번 시즌 물량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2006년 말부터 2007년도에 꼭지를 찍었고 그리고 나서 정부 규제가 굉장히 2003년부터 강화되면서 그 시장을 무너뜨린 게 2006년 말에서 2007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됐었고 실제로 2013년까지 규제가 유지가 되었던 거죠. 강남 3구는 그랬죠. 예. 강남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2010년도부터 규제는 풀었고요. 네. 근데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공급이 없었죠. 강남 그렇죠. 쪽은. 강남 같은 경우는 공급을 거의 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주가 발생하다 보니 네.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네. 매매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생겼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2013년부터 상승장에 힘입어서 건설 회사들이 공급 물량을 준비한 거고요. 그 공급 물량이 과잉이냐 아니냐를 지금 판단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과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시장의 정부가 이런 얘기도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뜨거우니까 정부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으로 어떤 대응을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 유인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서 2013년도까지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사업이 재개되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뀌면서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촉진책에 힘입어서 다시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물량이 또 과공급이 되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다시 가격을 부추기는 역할을 반복하면서 이번 장까지 와서 물량들이 더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2013년부터 상승장에 준비된 공급 물량이 네. 과잉이냐 아니냐가 바로 이번 시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번 시장의 핵심은 지금 이제 시장에 앞으로 깔려 있는 물건 또는 이제 앞으로 깔려 나올 물건들 이 물량이 맞냐 안 맞냐를 좀 정확하게는 아니고 각자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2013년부터 분양된 물건들이 돌았는데 이게 보면은 절대 금액의 10%만 가지고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10%만 가지고 그 물건 전체를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분양권 뭐 몇 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분양권이 입주 물량으로 바뀌게 되면 세입자를 채워 넣던 자기가 입주를 하던 어떤 식으로든지 10% 자금으로 돌리던 것을 나머지 90%를 채워내는 시점이 온 거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물량이 과잉이냐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그 돈을 채울 수 있냐 없냐가 이번 시장이 요번 이제 2018년부터 시작된 19, 20년 정도까지 공급된 물량이 과잉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이번 시장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그 얘기 같습니다. 계약금 10%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3개를 받았다라고 하면 3억만 있으면 되는데 입주할 때는 9억씩 27억을 박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27억을 시장에서 가격으로 소화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물건을 던지거나 이제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 얘기로 돌아가면요. 네. 저는 다주택자들이 현재 시장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과연 버틸 수 있냐 없냐가 키인데 과거처럼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시장이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역전세란의 지표들이 이미 나와 분명한 시그널들을 현재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역전세난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도 다 막혀버렸어요. 금융이 엄청 막혀있죠. 예전 같으면은 뭐 집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가격을 좀 돌려줄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길들이 전부 다 막혀버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도 또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놔야 되는데 생각보다 전세 가격을 못 받을 경우에 뭐 강남권 내지는 뭐 마포, 성동 이런 데도 전세 가격 차이가 뭐 2, 3억씩 막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네. 그러면은 그 갭을 어떻게 메꿔낼 것이냐 하는 거죠. 강남권 아파트들은 지금 입주 물량들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 전세 얼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매매가 얼마짜리를 전세 얼마 받아주세요 하던 거를 실제 입주할 때 가서는 얼마까지 낮춰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보통 그게 뭐 물론 이제 개인의 기대치가 다 다르지만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전세 가격보다 한 4억에서 5억 적을 때는 1, 2억 이상씩은 계속해서 차이가 나죠. 기본적으로 1, 2억은 돈을 더 조달해갖고 와서 사채를 빌려오든 뭘 빌려오든 해가지고 넣거나 아니면 뭐 여유자금을 끌어 쓰거나 많게는 뭐 4, 5억까지도 그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2016년부터 사실 이번 시즌에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6년부터 입주 물량이 아직 초도 물량들이었기 때문에 입주 기간만 끝나면 사실 전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입주 물량이 나오는 한 3달, 2달 내지 3달만 버티면 전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물량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물량에 비해서 훨씬 많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적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계속해서 기존의 새 아파트들이 어찌됐건 생기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역전세난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영향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 고려를 하는 건 고려를 하는 거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해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양도세 중과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다주택자가 물건 팔기가 쉽지 않아요. 도망갈 구멍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는 물건을 뭐 버티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들고 있는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17년, 18년 시장이 정리를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하락을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긴가민가 내지는 또 반등 내지는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리가 되는 물건이라고 하면 저는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리가 되는 물건. 그런데 이제 근데 2주택자부터 10% 추가과세 장기보유공제도 적용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렵겠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조합원 지위승계가 금지됐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못 도망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도 전매가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작년이나 올해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혹시 뭐 좀 위험한 구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부동산은 저는 좀 주식과 달라서 적어도 1년 이상 내지는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등장에서 주식은 반등장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고 들어가야지 반등 구간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반등은 이게 반등해서 다시 쭉 치고 올라간다 그런 의미의 반등은 아니고요. 앞에 방송 다시 복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약간 저점에서 사가지고 잠깐 반등치고 다시 꼬꾸라져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사고 팔고 제한이 없으니까 들어가도 되지만 부동산은 이런 세제 규제나 또 사는 순간 취득세 같은 경우 한 4, 5% 이상씩 들어가잖아요.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에 따라서 사고 팔고 못하는 직접적인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런 어떤 다른 투자 재화와는 달리 거래 제한 거래 비용 리스크 때문에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약간 설명충이에요.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결국 뭐 뚜렷한 답은 없다. 다주택자들. 제가 다주택자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번 지금 시장 하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얘기까지도 책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학습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금리라든가 아니면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공급을 옥죄거나 늘릴 요소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앞으로 경제 상황 뭐 이런 부분 얘기해 주시긴 했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금리 부분 얘기는 안 했구나. 가계부채 문제 등 요 어떻게 시장 좀 보고 계신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 대책부터 할까요? 사실 정부 대책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 작년 시장 같은 경우 왜 그 상승장에서요 항상 그 정부 대책이 나오면 시장에서 정부 대책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정부 대책은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난 그 반대도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저는 정부 대책 같은 경우는 그 수영 선수들한테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제 수영하지 마라고 했는데 네. 수영을 하니까 그러면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그러면 체력이 약한 애들은 모래주머니를 차면 가라앉기도 하고요. 네. 체력이 강한 사람들은 더 가겠죠. 네. 그런데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시 모래주머니 채워봐야 수영을 계속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영을 나가면 기본적인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더 차게 될 거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모래주머니를 차게 되면 언젠가는 그 모래주머니 무게만큼 한꺼번에 가라앉는 게 저는 정부 대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대책을 정부 대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어라는 논리를 가지고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긴다. 정부 대책이. 이긴다, 진다라는 표현 자체도 그 굉장히 저는 이중적인 저는 사실 뭐가 걱정이냐면 네네네. 수영 선수가 죽을까봐. 시장이 죽으면 어떡해. 기능을 작동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예. 정부 대책과 시장은요 사실 서로 그 경쟁 관계나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시장이 망가지기를 바라나요? 그렇죠. 수영 선수가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항상 조심해서 대책을 내놓는데 네. 시장에서는 이것을 서로의 어떤 대립 관계로 보면서 역시 정부는 이기지 못해라는 논리를 갖다가 내세운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영향력 있게 작동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고 있죠, 실제로요. 예, 그리고 인정해야죠. 예,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 사례를 봐도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뚫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규제가 누적되다 보면 사실 이게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 죽은 단계까지 안 가서 그런 거 아니야? 다시 하긴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규제가 모래주머니를 계속 묶다가 모래주머니를 풀어주고 좋은 수영복으로 바꿔주고 물에 잘 뜬다든가 부양책으로 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정부 규제를 하긴 그러면 부양책이든 규제책이든 이게 정부의 간섭인 거니까 결국 자유로울 수 없다. 뭐 그런 논리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예를 들면은 부양책으로 풀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분양권 전매 다시 풀어주고 대출 많이 풀어주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돈을 많이 공급하게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부양책일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부양책이 어떤 것이냐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양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 시장에서 이 부동산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 다시 그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부양책으로 뭐 가는 것까지 지금 사실 얘기하기에는 서울 수도권 시장을 봐서는 아직 너무 이른 얘기 같고 너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전혀 아니고요. 이번 정부의 칼라도 생각을 해야죠. 칼라가 뭐 웬만해서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가 부양책으로 도는 시점은 가격이 상당폭 조정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전혀 그런 시장의 뉘앙스는 안 보이는 것 같죠.
지방은 어떻게? 지방은 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지방은 이미 뭐 가격대가 엄청 장난. 벌써 한 2년 정도 가격이 내렸죠. 역전세의 문제가 서울보다 지방 쪽. 지방은 진짜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지방은 상당히 이미 2년 동안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서울과 비슷한 모습의 선행 지표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이 선행 지표였다. 네. 서울도 지금 눈 크게 뜨고 잘 대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모양새로 갈 위험도 있다. 네,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지난 하락장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그 공포가 있어요. 한번 자라보고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움찔움찔하면서 사실 저도 살고 있죠.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예.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있어요. 예. 어떤 거냐면요. 50대 이상의 분들은요.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했어요. 네. 50대 근처? 네. 그런데 실제로 한 40대 분들까지 30대, 40대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매수를 누가 공격적으로 했냐 보면 30대, 40대가 있어요.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네. 젊기 때문에 혈기 때문일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 자라를 못 봤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대만 돼도 최소한 많이 겪은 사람들은 IMF도 겪었고, 그렇죠. IMF 겪었지. 예, 서프라임 모기지를 겪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30대, 40대 정도만 해도 지금 10년 전이면 30대니까 예.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도 못 겪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 집을 안 샀으면. 예,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 30대 남자가 30대에 집 사는 거는 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40대까지는 아직까지 하락장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공격적으로 여러 개 들고 있다.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힘든 시장이 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분들의 물량이 시장 안에 이렇게 출하되기 시작하면 또 시장의 매물 공급 과잉으로.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거는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 여지까지 나온 다주택자 지표들을 보면 네. 다주택자 비중이 너무 높고 네.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과연 버텨줄 수 있냐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요? 네. 아. 다주택자 비중들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많이 늘어났죠. 많이 증가해서. 네. 그러니까 좀 사실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물량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면서 그런 금매들이 뭐 시장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뭐 생각이 됩니다. 금리 가계부채 문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금리 부분하고 가계부채. 예, 금리하고 가계부채는 뭐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네네.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뭐 계속해서 아주 뭐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는 계속 뭐 한 1,500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연말 좀 다른 시그널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시즌 금리는 2018년 12월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신호들이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사실은 우리도 이제 한숨 좀 돌릴 상황이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마무리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안심인데 근데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또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가 경기 하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죽을 것 같으니까 금리 내려서 또 살려야 된다, 사가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좀 장기적인 문제가 될 거고 일단 눈앞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는 그런 어떤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드는 건 맞다. 그런데 그 금리를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유동성이 과연 이길 것이냐, 경기 하강의 전조로 해서 나오는 신호들이 더 강한 시장의 힘을 발휘할 것이냐, 이 두 개의 부분은 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야,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도 내린대. 근데 지금 뭘 투자할 때냐? 이자 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실제로 2011, 12, 13 이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2008년도에 제가 대출이자 7%까지 내봤는데 떨어질 때 3% 막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사람 엄두는 못 냈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가계 부채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가계부채도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수출 같은 경우 반도체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지금 반도체 수출 지표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0점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가가 안 오르는 거네요. 예, 물가가 보통 금리를 올리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2.0은 나와야지 금리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1점대로 떨어지다가 지금 올해 1, 2, 3월은 계속해서 0점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인건비라든가 네. 사실 식당 물가 이런 거 엄청 올랐는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올랐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얼마 안 오른 게 아니라 사실 뭐 금리 뭐 이자 이런 거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뭐 마이너스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죠. 그리고 그럼 이런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너무 어려? 그런 얘기를 사실 뭐 그런 얘기까지 뭐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 나도 잘 몰라. 그걸 그런 거 다른 전문가분께 여쭤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공급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뭐 요새 이제 제일 얘기들 요새 시위하고 다니잖아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3월달에 이제 소유자분들이 시위하셨죠. 사진으로 봤어요, 저도.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 사업들 가고 싶다. 또 재개발구역 해제된 곳들이 우리도 재개발 다시 추진하게끔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공급 문제, 서울 수도권 안에 공급 문제 좀 지금은 과공급으로도 볼 수 있는 물량들이 약간 리스크이긴 한데 좀 더 길게 공급 물량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건가요? 네네. 그건 뭐 사실 이번 시장의 폭등이 어떻게 보면 2007년 8년도에 그 규제로 인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정부 대책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 또 앞으로 길게 보면 또 공급 부족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건 너무 지금 먼 미래. 중학교 가는 애한테 그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해야지 대학 내지는 취직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또 한 번 이번 시즌의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사실 보면은 정부 대책이나 어떤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2006년 말 2007년도에 데자뷰라고 보일 만큼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한 번 이런 패턴이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단지 그건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은 장기적인 몇 년 뒤 대략? 한개 텀이 보통 한 10년 정도니까요. 그 정도는 일단 한 2, 3년 이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물량부터 처리하자. 눈앞에 있는 물량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지금 많이 이만큼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새로 이제 입주할 아파트들 서울 안에도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 물량들이 앞으로 2, 3년간은 적어도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사실 끝나고 나면 처리가 되겠죠. 처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릴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항상 심리가 죽어 있고 그러다 보면 항상 아까 통찰이 필요한 시기, 추세가 완연하게 드러나기 전에 이제 접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만약에 봐야 된다라고 하면 뭐 어떤 물건들, 어떤 지역들,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제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위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시장이 기회를 어디서 봐야 된다. 그렇죠. 다음에 어떤 시장에 그 상승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며 그걸 언제쯤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죠. 지금까지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됐으니 위험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공급 물량을 넘기려면 어떤 지표들이 나와야 되고 나는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 이 얘기가 사실은 제 책의 주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저는
일단 시점에 대해서는요.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올해 말이나 내년이라도 많이 떨어지면 조금 일찍 매수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가격이 굉장히 천천히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장기적인 시선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공급이 충분히 많고 역전세난의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시장은 조금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은 별로 그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네. 예. 단지 이제 제가 어떤 지수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전세 지수가 반등 국면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는 신호를 일단 하나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이게 어느 정도 그 폭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것은 뭐냐면 상승에서도 쏠림이 나왔듯이 하락에서도 쏠림이 나올 수 있으니 그 가능성 3개 정도를 보면서 매수 시점은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있는데 이게 전세 가격이 일단 그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약간만 좀 풀어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전세 지수가 반등 국면이 아니라 상승의 어떤 추세적인 신호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전세가 일단 오르고 그 오르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시점. 그렇죠. 드러나야 된다.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게 하나. 그 말이 꼴 뭐냐면 전세가 계속 올라야 된다. 뭐 계속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네.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안정선에 찾아들었다라는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두 번째로 오케이. 지금 현재 서울의 매매 지수는 한 106.1, 네. 전세 지수는 97.6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고 매매 가격만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갭이 상당히 줄어들어야 된다. 지금보다. 지금은 말씀하신 기준으로만 7, 6, 7, 8 정도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의 8, 9 정도 멀어져 8, 9, 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붙거나 전세가 좀 더 올라가거나. 예를 들면 뭐 특정하게 그 어떤 점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이 간격 갭이 상당한 폭으로 줄어야 된다. 상당한 폭으로 줄어야 된다. 네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상승에서도 이렇게 어떤 과열, 쏠림의 국면이 나타났듯이 하락에서도 쏠림의 국면을 쳐다볼 수 있는 거죠. 하락에서의 쏠림의 국면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사실 그게 좀 형이 상학적인 얘기라서.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이 네. 여지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올라. 뭐 네. 세금 내봐야 가격 오르는 것만 하겠어 하면서 버티다가 예를 들면 가격이 이제 다시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매년 종부세까지 세금을 냈는데 이거 갖고 있어봐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물건이 나오게 되면 하락에서의 쏠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매물들이 쌓이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잘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실질 시점. 가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점을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타이밍이 되게 단기에도 올 수 있지만 만약에 하락폭이 거칠게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지대하게 길게 온 이후에 다시 이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타이밍을 찾으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네. 짧게 오느냐 길게 오느냐는 뭐 그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우리들이 선택하는 몫이겠죠. 네. 그 네. 타이밍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을 어떤 참여자들의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 뭐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산다라고 하면 매수한다면 매수한다라고 하면 어떤 물건 쪽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물건을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매수할 때 고려해야 될 3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수 시기, 그리고 지역, 그리고 단지 이렇게 3개 정도를 저는 봐요. 시역, 시기, 단지. 예. 매수 시기, 예. 지역, 단지. 단지.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거 비중을 한번 매겨봤어요.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저는 비중이 매수 시기는 한 60%, 60%, 예, 그리고 지역은 한 30%, 30%, 예, 단지는 한 10%, 예,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만 잘 선택해도 60%는 먹고 들어간다. 먹고 들어간다. 예, 60%면 일단 학점은 나오잖아요. 2013년에 서울에 뭘 샀어도 다 올랐죠. 그 그렇죠.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2007년도에 아무리 좋은 지역과 좋은 단지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때 잘못 들어가면 거의 가격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죠. 네,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그래서 시기를 가장 잘 고르는 것이 과반수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역과 단지인데 이것은 결국은 그 시장의 유행, 트렌드 같은 것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역은 돈의 문제 아닌가요? 저도 좋은 동네. 아니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네. 그러면 지역 단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네네. 이것은 결국 앞으로 어떤 유행을 가져올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네. 저는 그 유행의 패턴을 몇 가지 나눠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새 아파트. 예. 너무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어머니들이 왜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낡은 아파트에 살수록 돈이 됐죠. 예, 그리고 새 아파트는 사서 사는 순간부터 뭐 가격이 내린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었던 시대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30대, 40대 주부, 심지어 뭐 저조차도 제 삶을 희생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전부 다 이제는 내가 뭐 그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돈을 얼마 번다고 삶을 희생한다기보다는 나 새 아파트에서 누리고 살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 추세는 저는 앞으로도 더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 아파트. 네. 네. 그래서 새 아파트의 유행은 계속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양극화죠. 사실 이번에도 극단적인 양극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더 해야 되겠지만 다음 상승 시장에서의 어떤 그 화두를 잡으라면 저는 처절한 양극화라는 좀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양극화가 훨씬 심해질 거니까 처절한 양극화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보다도 더 처절한 양극화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분위 소득을 보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사실 소득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안타깝지만 어느 나라고 이런 추세나 유행은 앞으로 어떤 구조를 보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실패 아니에요? 너무 뭐, 과격한가? 그것은 뭐 그런 부분까지는 뭐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근데 같고요. 진짜 소득의 양극화가 네. 어떤 유행의 그 부동산의 양극화, 극단적인 양극화를 극단적인 양극화는 이번 시장까지였고 다음번에는 처절한 양극화. 처절한 양극화. 그 제가 단어 만들었어요. 네, 예. 처절한 양극화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같은 지역이라도 예. 조금 더 좋은 단지, 예. 비싼 단지, 예.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 붙을 거면 지역도 좋은 거 봐야 되고 그 지역에서도 지역에서도 제일 좋은 대장 거. 쪽으로 붙어라. 완전 뭐, 대장 쪽으로 붙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마지막 트렌드 하나는 뭐냐면 소형과 월세 시대를 좀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강남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59제곱 한 24평, 25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작은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1인 가구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또 1인 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24평까지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20평대 이하도 혼자서 충분히 살만하잖아요. 대략 한 16평, 18평, 18평, 네, 뭐 18평 이 정도 되는 방 하나, 거실 하나, 뭐 그 정도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입지 좋은 곳에서 힘을 발휘할 것 같고요. 또 그 월세 시대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어머니 세대들 얘기를 자꾸 하는데 부모님만 해도 예전에 나이가 많으실 때는 뭐 40평, 50평에 어르신들 두 분이 사셨는데 지금 어르신들이랑 얘기해보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라고 어르신들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그만 거 2개 해서 본인들도 새 아파트에서 한 20평대 사시고 또 하나는 월세 주면서 자기 수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앞으로 은퇴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날 거고요. 그런 추세들이 강력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소형이나 월세에 대비한 물건들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아파트, 그 다음에 양극화, 처절한 양극화, 네.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월세 시대. 네. 요렇게 이런 것들이 향후 그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은 거죠. 향후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네.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제 저는 강북 쪽에서 계속 돈이 없어서 강북 쪽만 보다 보니까 사실 이 강남 쪽은 쳐다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갈 수 있을까? 예, 그런 꿈만 가지고.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네. 사실 이제 내노라 하는
좀 메이저한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이런 거 중심으로 계속 보아오셨잖아요. 지금 재건축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지금 사실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사업이 많이 진행된 데도 있고, 많이 진행됐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걸리는 데도 있고, 또는 아주 초기 단계의 재건축도 있고, 그것도 이제 지역별로 좀 나뉘어져서 있는데, 네네. 이제 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강남 재건축 얘기들 좀. 강남 재건축 시장의 물건은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3개 정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3개가 어떤 거냐면,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물건, 못 피한 물건, 이렇게 하면 2개가 되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했더라도 앞으로 진행이 가능한 물건, 가능하지 않은 물건,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재건축 환수 제초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제초안을 피하고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물건, 제초안을 피했지만 문제가 예상되는 물건, 그리고 제초안을 피하지 못한 물건,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초안을 피하지 못한 물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인식이 좀 부족한데, 과거에 있었던 거 아시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알죠. 네. 2006년 9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려 6년 4개월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 제초안의 벽을 넘은 아파트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죠. 빌라들 한 4개, 5개 정도 단지가 통과를 했었고요. 그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서운 법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부활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과하지 못한 그 물건들은 앞으로 상당히 진행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매수를 결정하기보다는 정부 대책이 부양으로 도는 그런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대책이 부양으로 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기가 무지 안 좋을 때. 아니면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일단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 제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물건은 조금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초안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2017년 12월 말일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한 단지들은 제초안을 다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단지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들을 했죠. 그 기간에 실질적으로 통과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스피드 스케이팅 말고 짧은 쇼트트랙. 쇼트트랙. 쇼트트랙에서 그 앞날 밀어넣기 있잖아요. 네. 앞날 밀어넣기들을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 앞으로 그 진행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렇게 될 예상되는 단지들이 몇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제초안을 피했다고 보기 어렵다. 리스키한 데가 일부 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일단은 슬쩍 배제. 네. 그리고 결국은 아까도 그 새 아파트 트렌드와 묶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강남 재건축 어떤 것을 살 거야라고 보면 자꾸 너무 느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제초안 피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물건을 매수해라. 예. 뭐 결국은 아니 저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그 뜻이에요. 예, 리스크 있는 애들은 단지를 싹싹 지어가면서 물건을 집중해서 보는 게 맞겠다. 안 그래도 네네네. 비싼데 네네. 예,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파트 이름을 여기서 찍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예. 아파트 이름을 없는 얘기로 하시죠. 예, 일단은 그 제초안, 그러니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 측면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 한에서, 그리고 정부가 뭐 이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다시 없애겠다라거나 다시 좀 완화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매수를 네. 고려하는 거죠, 그때부터. 네,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조정기 내지는 하락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2주도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강남권에 뭐 굉장히 유명한 단지죠. 신반포 자이. 예전에는 반포 한양이라고 불렸고요. 아크로 리버뷰. 뭐 반포권에서도 지금 최고의 단지들인데, 이런 단지들도 사실 2006년 말 2007년 진행을 하다가 2주까지 했다가 시장이
꺾이면서 결국 다 끌려 들어왔거든요. 아, 이주를 했다가 다시 입주했다고요? 그럼요. 그 두 개 단지들이 다 이주했다가 다시 입주를 한 단지들이에요. 황당하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주도 정확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건물 멸실할 때까지는 매일 그 앞에 텐트를 치고 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 시장의 변화에 따른 이런 정비 사업의 흐름 이런 것들은 진짜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었네요. 예, 그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건축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좋은 말씀 이제까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TV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좀 팁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2년, 13년에는요. 네. 빠른 재건축이라는 화두를 던져서 빠른 재건축이요? 네, 빠른 재건축이라는 화두를 던져서 욕을 좀 많이 먹었었고요. 그 다음엔 또 일반 분양이라는 화두를 던져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건 언제예요? 그거는 한 2013년, 1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 이제 빠른 재건축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이 빠르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 설립 그리고 뭐 있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빠른 재건축의 의미는 적어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이후에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정비 사업이 얼마 남지 않은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게 빠른 재건축 투자. 빠른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커뮤니티의 회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 많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먹었다.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빠른 재건축의 의미는 뭐냐면 정부 규제가 이제 2010년부터 부양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서 진행이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지가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재건축은 단지가 적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재건축은 일찍 들어가야 단계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올라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기 단계에 가면 먹을 게 많다. 그렇죠.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 때문에 오르고. 근데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에 있는 애들은 사실 거의 이제 한두 단계밖에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 거였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새 아파트가 되면 거의 그때가 꼭지다. 이제 새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했을 때예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빠른 재건축들을 매수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이번 시즌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은 새 아파트가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었고 심지어는 예전 같은 경우는 대치운마 같은 경우가 사실 강남 전체 시장을 이끌었었거든요. 대장주였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각 지역마다도 결국은 새 아파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얘들이 고점을 찍어주지 않으면 나머지가 못 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지방 호족들의 시대. 그래서 그런 빠른 재건축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결국은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욕을 좀 먹었어요. 왜 먹었냐면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가고 나머지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좀 덜 좋은 물건이 일반 분양에 층도 나오죠. 안 좋고 향도 안 좋고 동도 안 좋은데 왜 당신은 항상 이렇게 안 좋은 물건만 권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체 자금의 10%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돌릴 수 있는 물건이라는 강점을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일반 분양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또 이끌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역전세난 같은 경우도 저는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입주 물량이 최근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3, 4년 전부터 물량이 준비가 되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날 거고 그 역전세난이 가져올 일련의 상황들이 틀림없이 상당히 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화두가
이 시험 단계에 오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낯도 다 많이 가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사실 네. 뭐 개인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기도 한데 2017년과 18년 시장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뻔히 이 정도 물량이 들어와서 역전세난이 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생길 것이 너무 뻔한데 언론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전부 다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억지로 끌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가격이 상당히 오래전 시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이번 상승은 누구를 위한 거였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결국은 다주택자로서 물건을 매도한 사람 일부,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하고 그다음에 또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분양을 한 건설사. 그리고 대출을 정말 엄청나게 해댄 금융권. 이런 곳들만 승자고 심지어 1주택자의 그 실거주자마저도 종부세라든가 세금을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가격은 일정 시점 전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지난 상승은 상처뿐인 영광. 그러니까 소수가 상처뿐인 추억이죠. 추억 내지는 네. 기억이 되는 거죠. 소수의 어떤 뭐 그런 잔치였을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대다수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금융권이나 건설사의 지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없는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같은 소수의 의견도 스피커를 키워서 어떤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도 세상에 알려서 어떤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싶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렇죠. 건 아니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나도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설득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스피커가 크지 않으면 방구석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이번에 또 좋은 책도 쓰셨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까지 못 내셨던 확성하지 못했던 사실 추선님 글들 좋아하는 분들을 여전히 좋아하시고 카페 안에서 주목해서 보고 계신 분들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머리 아픈 책이긴 하지만 재개발 관련 책 하나 재미없는 아주 그냥 두꺼운 책 하나 쓰고 나서 사실 좀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예,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사실 어려운 시장이고 불확실한 시장이고 잘 모르겠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부동산 TV 통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이번에 출판사 어디서 나오죠? 책? 출판사가 RHK 코리아. 네네. 예.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시그널입니다. 책은 언제 나와요? 책은 4월 10일부터는 온라인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12일부터는 오프라인 서점에도 깔리게 됩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시그널을 쳐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책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추선님의 목소리도 귀담아 조금 더 좀 더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어려운 얘기 사실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까지 부동산 TV 하면서 초대 손님 모시고 말씀 듣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웠나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일반 분들이 그럼 더 어려우실 텐데. 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른 또 기회 있을 때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